같은 질병,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조차 진료할 때마다 진료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개별 병원이 정하지도 않고 또 국가 제도 내에서 정하는 일종의 정가제인데 왜 다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산정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이 생활에서 이미 그 역할이나 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비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RBGTV 유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부터 행위별 수가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또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7개 질환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또한 역으로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고 의료의 질저하 문제가 있어서 2009년부터는 이를 개선한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 중입니다. 용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그 사용량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고, 그리고 포괄수가제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총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보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입원을 하게 되고 약을 쓰게 되고 방사선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고 재료비를 하는 등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의 총합이 진료비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포괄수가제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얼마다라고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 행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진료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행위별 수가제를 하게 되면 처방을 많이 내면 낼수록 진료비가 상승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과잉진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진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진료의 행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소진료를 할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신포괄수가제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환자의 상황이라든가 의사의 판단을 고려해서 즉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행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는 2013년도에 전체 의료기관에 7개 질병군이 강제 적용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포괄수가제는 현재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98개 기관에서 567개 질병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모두 입원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행위별 진료비 산정 공식입니다. 여기서 질병이 동일하면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 점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재료비와 약제비는 마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구입가를 그대로 환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재료라면 큰 차이가 없겠죠. 차이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과 비급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가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진료 총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병이라 하여도 검사나 약제 등 처방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 스타일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료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구매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거절하거나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용어를 보면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 행위에 소요되는 즉 자원의 양하고 위험도를 상대적 점수로 나타내서 약 5,450개의 표준 진료 행위로 지금 건강보험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환산지수는 이 상대가치 점수를 그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돈으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매년 물가지수 등을 비교하여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의료법 기준과 건강보험법 그리고 의료급여법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료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데,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4기로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지정을 받은 기관들입니다. 전국 종합병원 중에서 45개 종합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대학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수의 상급 종합병원이 주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45개 제4기 상급 종합병원 명단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 종별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변 가산율은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상급 종합병원은 30%로 가산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데요. 의원은 총진료비의 30%, 병원은 총진료비의 40%, 종합병원은 50%, 진찰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진찰료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진료비에 대해서는 6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부담률 2번 진료의 경우는 종별에 관계없이 20%를 시작으로 2번 일자가 길어질수록 5%씩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농어촌, 즉 읍면지역은 5 내지 10% 저렴하게 적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과 관계없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환자 쏠림 현상을 줄이고자 제도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 본인 부담률 산정 특례 제도 등을 운영합니다. 먼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단계별 진료를 거치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전달 체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이 2단계 의료기관이고 나머지 기관은 모두 1단계 의료기관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의료기관의 진료 후에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의원 등에서 1차 진료 후에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의료기관인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증상이 심하여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면 다시 2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종합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위 단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자 하면 진료비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가정의학과 진료, 또 치과진료, 상급 종합병원의 직원 등은 이러한 의료 전달체계 절차에서 예외가 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상급 종합병원마다 실무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예약 지연을 고려하여 발행일 기준 30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의뢰서 발행일 7일 이내에 예약하도록 하며, 예약 시점에 7일이 지났다면 예약 시 해당 병원에 확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기 등 100대 경증 질환으로 상급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산정 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외래진료 시 60%의 본인부담률이 전액 100% 본인부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약값의 경우 30% 본인 부담이 기준이나 이 경우에는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00대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시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약값은 본래 30%에서 40%로 변경 적용됩니다. 이 100대 경증 질환은 2022년 3월부터 105대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를 우리는 비급여라고 합니다. 또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 이 부분을 보장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도에 65.3%였습니다. 이를 중증 고액진료비 분야에서 보면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보장률은 82.1%, 그리고 확대해서 50위까지 보게 되면 50위 보장률은 80.1%로 평균 보장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또 민간의료기관의 보장률을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 이상에서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2.6%였고 민간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65.9%로 역시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총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총 진료비는 102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공단 부담금은 67조 1천억이었고요. 비급여는 무려 15조 6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장률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와 보장률을 낮추는 비급여의 관계를 보면 40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행위별 수가 체제는 당시 약제비, 검사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저수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저수가 정책이 일어나면 필수 의료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새로운 비급여 의료행위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급여의 악순환. 비급여 행위가 있으면 이를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급여화합니다. 근데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를 보통은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비급여 의료기술을 등장시켜서 이 수가를 만회해야 됩니다. 이거를 비급여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급여는 극소수 환자에게만 효용이 있고 다수의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급여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서 현재의 제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포괄수가제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